차동엽 신부님의 무지개 원리 중에서 감정의 치유 부분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학습된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부정적인 감정만 해도 50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부정적인 감정의 핵심인 분노로 발전되고 표현된다. 분노는 여러모로 해롭다. 분노가 안으로 나타나면 건강이 나빠지고 밖으로 나타나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친다. 가장 빈번하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은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죄의식과 불쾌감 등이다. 시기와 질투도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일까? 이들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모방, 연습, 반복, 강화를 통해 학습한 것들이다. 따라서 학습된 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짐작했겠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가장 먼저 배우는 곳은 가정이다. 일단 배우고 나면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좀처럼 바꾸려 하지 않는다. 핵심적 질문을 피하려고만 한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를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은 어린 시절에 겪는 두 가지 경험에서 나온다. 첫째, 파괴적인 비판에서 나온다. 만일 너는 문제가 많아 또는 너는 믿을 수가 없어, 너는 거짓말쟁이야 와 같은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 말을 틀림없는 사실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잠재의식에 기록되어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 별 생각 없이 아이를 꾸중하지만 결과는 그들이 바라는 것과 정반대로 나타난다. 어릴 때 비판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는 커서도 스스로를 비판한다. 자기를 비하하고 과소평가하고 자신의 경험을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도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둘째, 사랑의 결핍 때문에 생긴다.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경험은 부모들 중 한쪽 또는 양쪽 모두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되고 심각한 성격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자면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1차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심리 원리를 적용하라. 15장의 자아의 치유에서 자세히 취급하겠지만 감정의 치유에도 크게 효과적인 방법이 심리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여기서 잠깐 언급하는 정도로 소개해 본다.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첫째 방법은 바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상황이나 장면에서 이것은 내 책임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시작으로 한다. 단순한 이 말은 마음을 제어하는 데 있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말하는 순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면서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우리를 삶의 주인으로 만들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미래지향적 행동이다. 그러나 분노와 원망으로 누군가 비난할 대상을 찾기만 하는 것은 과거지향적 행동일 뿐 해결은 나지 않는다.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기 위한 둘째 방법은 바로 대체의 법칙을 활용하는 것이다. 대체의 법칙이란 우리 의식은 한 번에 한 가지 생각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려면 기존의 생각을 다른 생각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 여기에 가장 강력한 도구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좋다를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다. 열정과 확신을 담아서
이 말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무의식은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해 나간다. 부정적인 감정에 얽혀 자신을 다스릴 수 없을 때 위와 같은 두 가지 강력한 심리 원리를 활용하자. 내면 깊숙이 배인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생각과 감정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상처받기 쉽다. 이 상처는 우리를 과거와 운명론에 묶어두려 한다. 그러므로 운명을 벗어나서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려면 먼저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과거의 상처, 부정적 이미지. I can do it. 1.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짓 확신을 바로잡자.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기르자. 2. 부정적 감정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시인하자.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치유의 출발점이다. 3. 슬픔과 분노를 그 반대의 것으로 전환시키자. 이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영혼의 청소. 자아의 영혼을 충전시키기에 앞서 먼저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 순서다. 80년대에 연간 60만 건 이상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던 뉴욕시에서 90년대에는 급속히 범죄 건수가 격감했다. 신임 교통부 국장 데이비 카는 지하철 역사와 주변에 낙서를 지우고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그러자 지하철의 범죄 사건이 75%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환경이 흐트러지게 되면 기운이 흐트러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공명이 되어서 흐트러진 행동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것을 신임 교통부 국장은 간파한 것이다. 디즈니랜드도 그것을 간파했다. 디즈니랜드에는 카스토디알이라고 하는 청소 스태프가 600명이나 있다고 한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각자 맡은 구역을 15분 간격으로 돌면서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꿈의 세계에 쓰레기는 없다. 쓰레기로부터는 쓰레기의 파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 역시 필요하다. 공간과 상황을 깨끗이 정리하고 정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스페이스 클리어링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에너지 충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삶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은 나날이 커진다. 이런 시대에 내면의 스페이스 클리어링은 진정 필요한 기술이다. 열등감의 치유. 최소한 전 세계 인구 중 95%의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은 성공과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이다. 우리는 열등하지 않다. 그렇다고 우리는 우월하지도 않다. 우리는 그저 자기 자신일 뿐이다. 한 개인으로서 나는 단 하나뿐인 개인이며 독특한 존재인 것이다. 로마 정부의 세관장인 자케오는 유다인들에게 과도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자기 수하의 다른 세리들이 받은 세금에서도 자기 몫을 떼어내어 큰 부를 축적했다. 유다 사회에서 세관장들과 그들의 부하 세리들은 이렇게 가증스러운 인간들로 멸시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비록 자케오가 남부럽지 않은 부를 쌓아왔더라도 그의 내면 어딘가에는 허전함이 서려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자케오가 사는 예리코라는 도시를 예수가 지나가게 되었다. 그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를 보려는 것이었다. 자케오의 모습을 본 예수는 말했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서 머물러야 하겠다. 이는 파격적인 선언이었다. 이로써 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그는 열등감을 치유받고 다음과 같이 감사의 표현을 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에게는 또 다른 콤플렉스가 있었다. 키가 너무 작아 조상 탓을 하며 살았다. 스스로 좋은 혈통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도 다른 유다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예수는 그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이를 확실히 선언해 주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이런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키가 너무 작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자케오. 그러나 그는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진정으로 큰 사람이 되었다. 자기 비하의 치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못될 때 자신을 비하하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고 그들이 잘못했을 때 쉽게 용서하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의 실수를 용서하는 데는 인색한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그건 역시 틀린 생각이다.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코트 팩이란 정신과 의사는 직업 군인들 중에서 성공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의 남녀 12명을 뽑아 그들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들은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고 부부관계도 좋으며 자녀들은 성적도 뛰어나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었다. 스코트 팩 박사는 이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3가지를 순서대로 적어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특이한 점 2가지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하나는 이들이 질문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였다. 제일 먼저 답안지를 제출한 사람이 무려 40분이 지나서야 제출한 것이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12명 모두 인생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똑같은 답을 쓴 점이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도 아니요, 가족도 아니요, 심지어 하느님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이들은 성숙한 자기애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것이다. 자기애란 자기 비하의 반대 덕목이다. 자기애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보살피는 마음, 자기 존중, 책임감을 포함한다. 이러한 자기애가 있을 때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자아의 치유는 시작한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임감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유되고 성장한다. 그래야만 남도 사랑할 수 있다. I can do it. 1. 영혼의 휴식과 정화를 위한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자. 영혼이 정화되고 충전되면 삶 전체의 질서가 회복된다. 2. 상처받은 자아상을 치유하는 지름길은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실수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자. 3. 여러 가지 치유의 길을 걸어보자. 책임감 높이기, 긍정적 기대, 의미의 발견, 지평 확장, 희망 가운데 자신에게 적합한 길을 택해보자. 자아상을 극복한 여자 오프라 윈프리. 그녀는 인종차별주의가 극심한 미시시피주의 가난한 흑인 출신으로 사생하였다. 6세 때까지 외가댁에 맡겨져 자랐으며 13살까지는 파출부로 일하는 어머니 밑에서 19세 때까지는 다른 여자와 함께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자랐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녀는 꿈을 품기는커녕 마약을 하고 강간을 당하기도 하고 미혼모가 되기도 하며 소녀 감호원에도 출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츰 그녀의 가슴 속에는 언젠가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말겠다는 강력한 소망과 뜨거운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굳은 결심과 의지는 곧 그녀를 최고의 토크쇼 진행자로 만들어 주었다. 아직도 그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녀의 과거를 덜먹일 때마다 전 세계 1억 4천만 시청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그게 뭐 어쨌는데?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 아니야? 라고 말이다. 그렇다. 예전에 그녀가 어땠는지는 누구도 관심 없다. 지금 그녀가 자신의 쇼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주고 자신이 벌어들인 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선뜻 내어놓는 참된 성공인의 오프라 윈프리를 볼 뿐이다. 누가 그녀의 과거 자아상에서 이토록 멋진 미래를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현재 오프라 윈프리 쇼로 세계 1억 4천만 애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방송인으로 말이다. 그녀는 진정 자신의 부정적 자아상을 극복하고 자아를 치유한 산 증인이다.